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로 이동관을 제거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요. 또 한 번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전략적인 총선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예산안이 걸려 있어서 무조건 국회를 멈춰 세울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최근 밝혀진 명품 가방 수수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고백이 됐든 수사가 됐든 잘못된 것은 빨리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끝판 토론, 저는 장윤미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성원해 주셔서 동시 접속 3만 명이 넘는 기록도 달성하고요. 그리고 구독자 60만을 넘어서 지금 65만 3천 명입니다. 이틀 사이에 1만 명이 늘어나는 아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100만, 120만 정어리 대군 만들어서 무도한 정권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백운기의 정치본색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벌써 6천 명 넘게 들어와 계시면서 글을 남겨주시는데, 아침에 김두래님, 앵커님 안녕하세요. 요즘 화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앵커님 화는 우리가 대신 낼게요. 앵커님은 진행만 잘 하셨으면 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화를 많이 냈죠. 주말에 힘들었습니다. 혈압이 좀 올라서요. 화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낼 일이 없으면 더 좋을 텐데요. 김두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의 뜻으로 클렌징 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써보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철근 실장은 아직 탈당 안 했나요? 네, 안 했습니다. 왜 버티고 있어요? 왜 갑자기 그걸 제일 찾기는 물어봅니까? 아니 요즘에 다른 분들은 다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렇게 잘 안 쓰고 네. 이제 뭐 새로운 이름들 뭐 창당 준비위원장 막 이렇게 나오길래 저도 학교 교수가 있는데 그거 써주실랍니까? 바꾸실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근데 이 네임이 더 좋다면서요. 그전엔 좋았는데 요즘에 좀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27일이니까요. 예. 오늘이 4일이죠. 그럼 23, 77% 정도 와 있네요. 하루하루 뭐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조만간 각 지역에서 신당이 창당된다면 신당으로 그 총선을 출마하고 싶다 이런 의향이 있는 분들을 구글 폼으로 한번 모집을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에 구글 폼 공개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알게 모르게 저한테도 연락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미 각 지역에 그 총선 출마 의향이 있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1당과 2당이 워낙 벽이 높고 그 벽을 뚫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3당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갖는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많이들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당 얘기는 조금 있다가 예. 요즘에 좀 워낙 변화들이 좀 많이 생기던데 함께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특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 탄핵안 상정했더니 이동관 스스로 사퇴했지요. 글쎄요.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퇴하고 처리하고 이런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동관을 제거했으니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정일함 교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한 방 먹은 겁니까? 아니면은 목적을 달성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건데, 뭐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했다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 절차를 앞두고 이동관 위원장이 도망간 거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동관 위원장이 모든 방송통신 장악 업무를 매끄럽게 진행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뭐 사실은 그 방통위원장 98일 동안 말 그대로 독립성 문제에서 이 방통위원장이 합의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위법 논란을 낳았고, 또 뭐 공영방송 이사진 무리하게 사퇴시키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뭐 하나 제대로 처리한 게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안을 앞두고 더 이상 논란을 좀 잠재우는 측면에서 사퇴시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 자진 사퇴 얘기하지만 탄핵안 앞두고 그 정치적 부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경질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제2, 제3의 소위 이동관을 여전히 예고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싸움은 뭐 아직 진행형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관 씨는 거대 야당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사퇴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되게 이제 저런 경우에 죽어도 꽥소리 한다, 입은 살아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민주당에서는 이동관이 불법 탈록 날까봐 두려워서 사퇴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전희영 교수, 이제 탄핵 처리가 되면 직무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이게 타당한가, 이걸 판단해서 기각을 하든지 인용하든지 하는데, 만약에 그때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불법이 탄로가 나는 거죠. 그걸 그렇습니다. 지금 막기 위해서 아예 사퇴했을 거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야반 도주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5인 체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5명의 가반이 3명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2인 체제에서 36건 정도가 지금 의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치고요. 그리고 KBS 이사 1명 추천, 박문진 이사 1명, 한국방송기획공사 EBS 2명, 감사 1명,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과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가 됐었고요. 관련된 내용과 관련한 것에서 계속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자꾸 이념 편향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불법적 행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야반 도주란 것이지, 이거는 보수 진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후임 방통위원장을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발 전문성이 있고 방송계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되길 바랍니다. 일각에서 또 검사 출신이 뭐 임명될 수도 있다 이런 설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검찰공화국을 봐야 되는지, 또 방송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검사 출신으로 전두환 군부정부 때처럼 방송 길들이라고 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혹시 서울의 봄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봤습니다. 다 보셨나요? 이은영 소장님은 아직 못 보셨어요? 네,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봤거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자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영화 아니었습니까? 그걸 보면서 전두환이라는 자가
정권을 잡기까지 군부 안에서 이렇게 커왔던 모습이 마치 그 독버섯, 곰팡이가 막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그런 정치 군인들이 자라왔던 것, 지금 검찰 정권 하에서 검찰이 이렇게 막 자라나는 것이 자꾸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모든 역사는 역시 타이밍이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시간 싸움 아닙니까? 반란군 부대가 먼저 도착하느냐, 진압 부대가 먼저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그런 상황을 목도를 했는데, 진압군이 먼저 도착했다면 역사가 바뀌었겠지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싸움도 지금 정치 상황에서 여러 번 탄핵을 놓고 수싸움을 벌이고 또 뭐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이랬다가 결국은 이제 응징을 했는데,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수싸움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한 가지 더 영화 본 소감을 이야기한다면, 그냥 12.12 사태가 일어났던 그 당일 6시간을 쭉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영화 제목을 12.12라고 하지 않고 서울의 봄이라고 했을까? 물론 맨 마지막에 서울의 봄, 찬란한 봄은 이렇게 끝나버렸다라고 자막을 넣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독이 뭔가 또 다른 서울의 봄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서울의 봄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 4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년 4월에 찬란한 서울의 봄이 다시 꽃 피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목을 서울의 봄으로 붙인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79년도 박정희 정권이 이제 그 종말을 고하고 군사 쿠데타가 나기 전까지 그 민주화운동 세력이 대거 학생운동 세력과 함께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보통 지칭을 했어요. 학생운동사를 보통 보면. 근데 이제 그것을 진압했던 게 결국 12.12고 5.18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반어법으로 서울의 봄이라는 걸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짜 서울의 봄은 내년 4월에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30대들이 그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2030 세대도 그 앱 깔아갖고 심박수 체크하면서 볼 정도로. 근데 저희도 사실은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시기가 어떻게 돌아간 건지. 근데 지금 새롭게 조명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생각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검사 탄핵 이번에 이제 2번째로 했는데, 사실 저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에도 검사 탄핵안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민주당이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정적수를 못 맞춰갖고 그게 처리가 안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그걸 좀 잘 연구를 해가지고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매번 그 순간에서는 부족하고 아는 게 적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젊은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윤석열 정부와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윤석열의 공통점이 뭐냐? 오로지 권력만을 쫓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옳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오로지 그냥 이게 권력이다 하면 그 권력만을 보고 쫓아가는 점, 그런 점이 좀 같아 보였고,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야, 수학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선생님과, 야, 인마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마누라 얻는 거야, 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선생과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떤 게 더 옳은 교육인가, 어떤 게 더 제대로 된 가르침인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나라의 미래를 제시했던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미래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만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영화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아무튼 좀 생각하게 할 만한 영화가 오랜만에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동관 위원장 정리를 했는데요. 후임으로 지금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또 조선일보는 이상인 방통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혜영 교수도 기자 출신인데 요즘에는 뭐 맨날 인사하는 게 그놈이 그놈이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인사 앞두고 적중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김홍일을 쓰는데 그동안에 이 정부와 매우 가깝다고 알려진 조선일보가 이상인을 지명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상인 위원장이 지명이 되면 역시 조선일보구나 하겠지만 아니 김홍일 위원장이 됐다. 그러면 조선일보 물먹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추론입니다. 그냥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또 검사 출신, 또 국민위원장 맡은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또 물러난다라고 해서 약간의 해석이나 바람이 혹시 투영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거론되는 두 인물 모두 제가 보기엔 좀 적절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검사 출신 거론되고 있는 건데 지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또 방통위에서 다뤄야 되고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갈증이 있는 상황에서 또 검사 출신 임명한다? 이거 정말 검찰공화국으로 가겠다라는 거다. 아니면은 옛날에 전두환 군부 독재에서 군인들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 것처럼 검사 출신들이 이제 방송통신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역풍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상인 방통위원장 체제로 간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방통위에서 보여준 행태가 계속 불법 논란에 휘말렸는데 그런 일과 무관하지 않은 인물을 또 방통위원장으로 새긴다? 이거는 제가 방통위도 물론이고 여야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불심하고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매체를 누를수록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스픽스 같은 매체에 더 몰릴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은 기성 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신생 매체들의 영향력, 파급력, 이른바 갖다 붙이기 전파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 더 부담이 되는 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오늘 방통위원장도 같이 지명하지 않겠냐 싶은데 김철근 위원장 아직 개각 발표 기사는 안 떴죠? 네, 아직 안 떴습니다. 근데 뭐 오늘 내일 뭐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 청와대 2기 수석비서관들 그 교체를 다 했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아마 개각 한 7, 8개 정도 아마 중폭 개각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 조금 보면 말입니다. 여가부 장관인 지금 그 후임자 그 김행 장관까지 아웃이 되면서 여가부 장관 후임 임명하는데 3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 후임자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방통위원장은 지금 불과 한 3, 4일 전에 지금 그만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방통위원장 얘기는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원장은 엄청 급하고 여가부 장관은 뭐 있으나 마나한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방통위원장은 빨리 임명을 해서 총선 전에 뭐 방송을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중수부장 출신이에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특수부 특수통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거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분을 지금 방통위원장이 다시 가게 한다. 이렇게 되면 방송, 통신의 어떤 중립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방송과 뭐 언론을 장악해서 얻을 수 있는 표와 그 후폭풍으로 이룰 수 있는 표를 생각한다면 총선 때 후폭풍으로 이룰 수 있는 표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정기랑 교수, 설마 이동관을 다시 지명하지는 않겠죠? 이미 경질한 거니까요. 지금 이동관 본인이 또 본인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뭐 제가 여러 경로로 듣는 바에 의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한 것으로 거의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요? 이 방통위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 이게 소위 언론 장악 책임지겠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언론 장악 해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책임지지 제대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 하나. 두 번째 대통령 주변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우호 세력이 없대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했을 때는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못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질성이 더 크다. 물론 계기는 탄핵까지도 앞두고 탄핵안 처리까지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을 초래한 게 이동관 위원장이 소위 그 망나니처럼 날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꼼수, 소위 언론 장악 의지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론되는 뭐 김홍일 검사 출신 위원장, 뭐 그러면 또 대검 중수부 출신을 또 임명하는 건데 김홍일이 됐든 아니면 이상인이 됐든 누굴 임명하든 제2, 제3의 인물 역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언론 장악에 대한 어떤 의지랄까 이것들이 논란이라는 것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원장 임명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방통위를 정상화시켜 놔야 된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이른바 그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을 임명하고 또 야당 추천목 두 사람도 임명해서 우선 방통위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 될 텐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이 전체 5명에 대한 임명권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언론 장악 음모가 그대로 지금 투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홍일은 검사 출신, 이상희는 판사 판사 출신. 출신. 이 정부는 검사 판사 출신 아니면은 뭘 못 해 먹어요. 전두환 정권 때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그 영화 보면 12.12 사태 후에 이틀 뒤에 12월 14일 날 보안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진 찍은 건 나오죠. 역사적인 사진인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정권 하에서 다 해먹은 거지요. 그런 사진 또 어디 없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방통위원장 경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전혜영 교수님. 국정원 원장하고 차장을 동시에 날렸잖아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김건희 명품백 사건 때문에 국정원 수뇌부를 다 날린 게 아니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럴 법도 해요. 그렇습니다. 뭐 시점상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국정원 내부의 파벌 문제도 있지만 뭔가 이것이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논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시간대별로 봤을 때 또 대통령의 동선과 봤을 때 좀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것과 관련해서 보단 장인수 전 MBC 기자가 11월 22일에 대통령실에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인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장 전 기자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냐. 11월 22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 순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11월 23일 문의란 다음 날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관련한 영국 관련한 그 총리 관련해서 방문할 때 보통 같이 방문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방문을 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뭔가 보고가 있어서 윤 대통령이 혼자 간 게 아니냐라는 추론이 하나 일고 집 잘 못 찾고. 그렇습니다. 아니 저 걸어가는데 레드카펫이 딱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거기가 총리 관저인데 그걸 그렇습니다. 그냥 쭉 지나가. 그래서 이거 뭐 굉장히 보고를 받고 화가 난 상태여서 화내지 마시라니까요. 혼자 간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11월 26일 날 국정원장하고 1처장, 2처장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이 이것을 인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를 했고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국정원이 왜 이런 정보를 사전에 파악이 못하냐라는 심증까지 더해져서 26일 국정원장 인사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아니 잘못은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정원 경질한다고 이 문제가 풀릴까? 물론 국정원 내부 파벌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 다른 기관 탓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얼마나 무거운 사안인지 알고 계실 건데 이 사안을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해도 문제고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문제고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뭐 때문에 국정원 수뇌부를 날렸는지 그것도 나중에 또 다 드러나겠지만은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지금 어디 있는지 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 반환 물품 창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빨리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박성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떳떳하다면 반환 선물 창고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할 선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기를 놓쳐 미처 반환하지 못했을 뿐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받은 명품백을 1년이 넘도록 보관하고 있으면서 반환할 예정이라고 하니 국민에게 말장난하는 것입니까?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했던 궤변이 떠오릅니다. 대통령실은 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명품백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경위에 따라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고소 고발을 남발하던 대통령실이 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반환 선물 명목으로 보고하고 있다던 대통령실 창고를 공개하십시오. 이은영 소장도 청와대에 계셨었죠? 네. 청와대 그때 계실 때 이렇게 뭐 선물 반환 창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미술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있는데 선물을 반환하는 창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선물 받은 걸 보관하는 창고는 그럼 있어요. 국가 기록물로 네. 이제 넘어가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인한테 받은 선물을 반환하기 위해서 창고에다 보관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러게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빨리 일단 창고를 공개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어요, 저도. 예, 저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데, 뭐 빨리 대국민 담화라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요, 네. 그러지는 않을까요? 용산으로 급히 옮기느라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코바나 컨텐츠를 대통령 선물 반환 창고로 쓰고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엉뚱합니까, 김철구 아니, 뭐 실장? 상상력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창고를 개방해라 이런 얘기도 뭐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건 사실은 익명의 관계자가 한 얘기예요. 그것도 뭐 공식적인 대통령실 입장도 아니에요. 익명의 관계자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정도의 발언을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건데 우리가 왜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좀 정면법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이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넘기는 이유가요. 5일째 지금 침묵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구조 때문이다. 그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게 앞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제기돼 왔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결국 곧 국정운영 리스크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안이 그대로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선물이 보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지금 밝혀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롭게님 무슨 선물 반환 창고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릴 듯. 이송주님 창고는 무슨 드레스룸이겠지. 오늘 제가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선물 반환 창고 그런 거 없고 거기에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영화 타짜를 빌려서 이 커피하고 내 손모가지를 빌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창고를 만들 정도면 안 받아야 될 선물 엄청 많이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는 이 말도 이상하네요. 아예 받지를 말았어야지 받아놓고 반환할 창고가 따로 있다? 이것도 좀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건이요, 그 어떤 언론 플레이나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어떤 기술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이건 사실관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과 진솔한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잖아요. 이건 민심에 완전히 기름을 붓는 거예요. 폭발성이 대단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때 한번 생각을 잠깐 반추해 보면 그 전해 2015년도 연말에 있었던 게 바로 정윤회 사건이었습니다. 정윤회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게 정윤회 사건에 그 문건에 나온 내용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폭로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조홍천 지금 민주당 의원하고 박관천 당시 행정관인가요? 이분들이 문책을 당하고 아마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1년이 안 돼서 최순실 사건이 나오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명품백 하나 이거 받은 거 갖고 받았다 이 내용과 그다음에 이번이 아니고 그 6월 달에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샤넬 무슨 뭐 향수인지 뭔지 해서. 그때도 한 180만 원치, 그 다음에 이번에 30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이것만 있는지, 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걸 어물쩡 뭐 그냥 덮고 그냥 가자?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거에 훨씬 더 악영향이 커질 거라고 보이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게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이제 댓글 창에 그 이상한 알바꾼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정어리 때 들어와서 이렇게 노는데 꽁치가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꽁치 아니고 피레미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는데 오늘 성내 아이디 쓰는 피레미가 들어와가지고 서울에 보면 무슨 공산주의의 봄이겠지 뭐 이따 얘기를 올리는데요. 성내 아이디는 차단해 주세요. 저희는 사람 댓글만 받습니다. 예, 사람 댓글만. 이것도 서울의 봄 영화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차단해 주세요. 저는 반대 의견 또 여러 가지 의견 다 환영하고 또 그런 의견들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얼마든지 환영하는데요.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짐승들하고는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대통령실은 그 일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겠죠.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드러날 텐데 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에 쌍특검 올릴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두 가지인데 근데 이런 경우에요. 정진남 교수 일단 법안은 지금 준비한 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이지만 명품 수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특검이 통과가 되면 예. 그게 이제 확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예. 지금 법안 자체를 손을 대서 뭐 명품 쇼핑, 명품 선물 이걸 집어넣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제 만약에 특검이 통과가 돼서 특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명품 선물로 확장하는 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8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예정인데 김철근 실장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무조건 막기가 어려운 게 예산안이 걸려 있잖아요. 아니 예산안이 안 걸려 있더라도 막을 수가 없죠. 야당이 과반수네요. 과반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 아니 뭐 본회의를 막 안 열고 막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본회의 여야 합의로 일단 그 본회의가 열기로 일정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면 불참이 되는 거겠죠. 아니면 과거 야당이 하던 식으로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해서 의장석에 못 가게 한다든가 뭐 부의장을 본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을 쓰겠지만 그런 경우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뭐 그 경호권이죠, 경호권. 그거 발동해서 다들 처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못 열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요. 예. 지금 국민의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강행 뭐 저지하거나 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의 의지만 확인이 된다면 특검법은 통과될 상황입니다. 이제 특검법안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텐데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이은영 소장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좀 예상하기가 힘든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심의 좀 영린을 건드리는 사안이어서요. 그 사실 지금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자료 보면은 지난 조사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지 37.6%가 대통령 긍정평가인데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그 김건희 여사 이게 이제 수사가 함정 취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공익적 측면이 커 보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56%, 5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뭐 31에서 34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대가성 여부 확인을 위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5에서 68 정도 나왔고, 그냥 단순 선물이니까 수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8에서 26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그 민심을 촉발시킨 약간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갤럽 지지율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죠.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네, 맞아요. 34, 33, 32, 1%포인트씩 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32, 이게 긍정이고 60을 넘어섰습니다. 부정평가가요. 엑스포 유치 실패도 부정평가 요인에 들어갔을 거고, 네.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는 반영이 안 됐을까요, 이은영 소장? 일단은 지금 저 자료, 갤럽 자료도 이제 그 시기가 명품 수수 의견이 알려진 그 시기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직 저쪽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사 문제는 사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는 좀 약간 별개로 보는 흐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게 사실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 논란이 그동안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좀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저게 좀 느리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예. 이번에 갤럽 조사에서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역대 대통령 공과 인식을 조사를 했는데 네. 가장 잘한 일이 많은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장 잘못한 일이 많은 대통령으로는 전두환을 꼽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마 이번 서울의 봄 영화 그 영향으로 좀 한 것 같은데, 이승만부터 쭉 했는데 노무현, 김대중, 박정희, 김영삼, 문재인, 이명박, 이승만, 노태우, 박근혜, 전두환,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에 정권이 바뀐 뒤에 꼽았을 때 윤석열은 과연 몇 번째나 자리하고 있을까? 참 이 조사를 보면서 궁금하네요. 김철근 실장. 뒤에서 다투겠죠? 박근혜, 전두환, 윤석열 세 분 중에 누가 마지막에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론조사 꽃도 윤석열 지지율이 33.7%, 부정평가는 63.9%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예. 네, ARS 쪽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ARS 쪽에서 5.9%포인트 긍정평가가 하락했고 부정평가가 6.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PK 부울경 지역에서 12.2% 하락을 했습니다. 2%포인트 하락을 해서 이게 지금 이제 여론조사 꽃에는 좀 이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론조사 꽃에 나타난 조사에서 좀 특별한 걸 보면 엑스포 유치 실패가 정부의 외교 능력 부족 때문이다 라고 한 게 64.2%였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유치는 실패했으나 정부의 저력을 확인한 미완의 성공, 이렇게 답변한 것도 27.9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3.7인데 그걸 지지하면서도 거기에 답변은 27.9가 나온 거 보면 지지자들조차도 이것은 좀 뭐 답변하기가 곤란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받은 것과 관련해서 함정 취재 논란이 있는데요. 공익적 측면이 커서 용인돼야 한다가 56.3, 함정 취재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가 34.2로 나타났습니다. 이 함정 취재 논란과 관련해서요, 전혜영 교수, 조선일보의 누구죠? 그 칼럼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뭐 깡패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과연 이번만 있었느냐 맥락을 일단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봉화마을 갈 때도 사인을 대동하고 다녀서 논란이 일어났었고, 명품 관련한 논란은 이번 보도가 나오는 시점을 한번 돌아보면 나토 방문 기간에 현지 언론에 보도이 됐잖아요. 그럼 그 현지 언론도 무슨 잠입 취재를 한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사 구분을 못하면서 일어나는 계속 논란의 한 맥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냥 만야 하나 뭔가 작정을 하고 취재를 하려고 접근했다라고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 카메라가 달린 손목 시계를 차고 보안 검색을 뚫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과연 김건희 여사라는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보완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게 함정 취재든 아니든 별개로 명품 가방을 왜 받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논란이 있지만 좀 본질적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제가 좀 언론인 출신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전에 우리 김정숙 여사 브로치 가지고 얼마나 언론에서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논란이 이 브로치를 내가 디자인했다라고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밝히면서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이 본질적인 문제,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하지 말아야 될 사적인 경로를 통해서 사인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그리고 그 사인들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 이런 본질적 문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계남 교수님,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칼럼을 썼는데 서울의 소리, 이 몰카 함정 취재를 비판하면서 이거는 언론이 아니라 깡패다, 그렇게 지적을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위기감을 그대로 표출해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대한 언론 얘기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만 하더라도 서울의 소리, 또 우리 스픽스, 이런 어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언론들이 결국은 앞장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입장 속에서 보도한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조선일보로서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서울의 소리라든가 스픽스라든가 이런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대한 언론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정면으로 지금 이렇게 반감을 드러낸 것이고, 이것을 심지어는 취재 특권이라는 표현까지 써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 박정훈 논설실장인데 뭐 조폭을 비유한다든지, 이게 우리가 지금 보수 언론, 특히 조중동으로 표현되는 보수 언론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알아요. 뭘 하냐면, 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결국 김건희 리스크가 아니라 국정의 완전히 리스크로 이게 비화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매듭져지길지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칼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른바 몰카 논란, 함정 수사, 함정 취재 논란, 이건 이것대로 또 언론 내부에서 충분히 좀 자유롭게 논의가 되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또 개선돼야 되는지, 이 논란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일보 칼럼은 소위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 그 다음에 공적 통제를 벗어난 여러 가지 행보, 또 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비겁한 칼럼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자는 뉴스의 당사자가 아니다. 제3자 입장에서 현상을 기록하는 관찰자이지 사건에 끼어들어 사실을 창조해내는 것은 언론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글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은영 소장, 네. 지금 제대로 조선일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제대로 관찰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거를 못한 거를 한탄하는 듯하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 옐로우 저널리즘이란 장르가 있거든요. 그 취재에 하나의 조금 이렇게 좋은 취재는 아니지만 그런 옐로우 저널리즘적인 취재가 또 한때 풍미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유명인들, 저명인들, 셀럽들에 대해서 사적인 생활을 취재하는 그런 보도 매체들이 많아요, 외국에는. 근데 우리 이 경우는
그 사적인 거를 이렇게 몰카라든지 이걸 촬영했다라는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도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수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꼭 그 몰카 함정의 뭐 깡패 집단 이렇게 기획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에 김건희 명품백 잘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글들을 많이 보내셨는데요. 엉겅퀴님,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아서 김건희 명품백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하나님, 레거시 언론이 조용하니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은 디올 사건 모를 수 있습니다. 전광명님, 함정 취재가 깡패면 국민 세금 자기 마음대로 쓴 용사는 양아치입니까? 부루부루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최순실 의상실 몰카는 조선일보가 했는데 그런 걸 주셨어요. 글쎄요, 뭐 함정 취재 사실 취재로서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요. 함정 취재 안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엄연히 권력의 핵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했겠습니까? 함정 취재가 용인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함정 취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 칼럼도 칼럼이지만 제가 최근에 그 진중권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듣고 그 전에 진중권 씨가 가끔씩 뭐 이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해서 뭘 이렇게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김건희 명품백 받은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이 적극적으로 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억지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놓은 것 아니었냐. 그리고 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한 것이 자꾸 가지고 와서 귀찮다고 하는 얘기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참 상종 못하겠구나. 그 양반은 서생이네, 서생.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만. 나 앞으로 그래서 진중권 씨 녹취는 이제 안 쓰기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 목사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예? 그러고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을 잡아달라니까 약속을 잡아서 간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호원들이 다 있었을 건데, 몰카, 시계에 있는 몰카 사진기 가지고,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됐으면, 뭐,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했겠습니다만은, 나 만나러 온 손님인데 왜 그래? 이렇게 해서 바로 넣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모든 게 사실은 하나하나가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거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좋다 이겁니다. 그 뭐 함정 취재든 뭐든 이건 별개로 하고, 이건 이 잘잘못에 대해서는 따질 게 있으면 별개로 따지기로 하고, 이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던 사실, 팩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명품백을 받았다는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고 진솔하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하는 태도가. 이거 그냥 뭉개고 깔아뭉개고 나몰라라는 식으로 시간 지나면 없어질 거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점을 대통령실이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민심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 국정농단이라는 측면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이 김건희 여사 대화 중에 보면은 그 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라는 분을 왜 만났느냐, 이분이 이제 북한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농단에 분명히 해당되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네. 그 진중권 교수 문제는요, 아까 앵커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좀 쭉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 기억으로도요, 진중권 교수가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예. 근데 유독 김건희 여사 문제만 나오잖아요. 그럼 대단히 편향된 모습을 보여요. 이게 뭔가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이를테면 과거에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으로 그 사실 입당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예.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자 문제는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진중권 교수도 이게 이상하게 김건희 여사 논란만 나오면 이게 편향적이고 옹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함정 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정 취재가 그런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잖아요. 저는 그것 또한 이 대통령실의 문제라는 점에서 뭐 김철국 우리 실장도 잘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책임 있는
해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중한 후속 조처, 이걸 하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조선일보 칼럼의 뒤에 숨어가지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 저는 더 큰 화를 초래할 거로 보여집니다. 진중권 씨 얘기는 그만합시다. 네. 오늘은 얘기 되는 사람들만 얘기하기로. 예. 자, 이제 특검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한 전국의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막 이리저리 갑니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갔고, 이상민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유쾌한 결별이라고 본인은 얘기했는데 불쾌한 처신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뭐 환영한다면 가겠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참 궁금한데 본인이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탈당 선언을 하셔서 혹시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건데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예. 근데 도저히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의 여지나 공간이 없고, 예. 특히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고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더 이재명 대표 체제의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더 공고화됐고 더 이재명 대표의 거의 유일 그런 체계가 예. 아주 강고히 돼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아예 공간도 없을 정도고 그렇다면 더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그냥 예. 당에서 거대 정당의 온실 속에 있다는 것 말고는 뭐 어떤 당을 바꿔볼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예, 의원님. 제가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저로서는 뜯어고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판단에 이른 겁니다. 전영 교수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당을 이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탈당한다. 그것까지는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 명분이 제대로 얘기한 걸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나요? 저는 이상민 의원님이 만약 국민의힘에 간다면 당장 저부터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결국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법안을 좀 살펴보니까 이상민 의원은 가장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가서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을 뭐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다. 장애인 권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정당이라는 것이 가치와 신념을 같이 하는 집단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 간다?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못 받을 거만 간 거 아니냐.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본인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준 민주당 당원들과 지역구 의원들의 바람을 그냥 내팽개친 거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가시지 않았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봐야겠고요. 또 하나 이준석 신당에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신당이라는 곳이 그럼 이상민 의원이 주장했던 가치와 딱 맞아떨어지는 지금 어떤 신념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느냐. 정말 기존의 정치권을 탈피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반일 신당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중들이 기억하기에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뭘 주장을 하고 어떤 가치를 내세웠는지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예, 좀 뭐 씁쓸하고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김철근 실장 이준석 대표를 한번 만나지 않았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이현주 전 의원하고 아마 식사를 같이 한번 했을 겁니다. 예,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다고 했는데요. 그때 언론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모임 자체가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뭐 혹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거기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 기사들도 많았는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상민 의원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덜컥 뭐
민주당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딜 바로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만. 이은영 소장은 이상민 의원의 편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 지금 공천받기 어려우니까 당을 바꾸겠다는 건 같이 들렸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당원들이 저러한 선택을 지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그동안의 발언들을 보면은 민주당을 지금 뜯어고치지 못해서 내가 나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한 번도 민주당의 어떤 개혁에 대해서 내가 이걸 희생하면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 뜯어고쳐 보겠다라고 한 메시지도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어느 쪽에서 당선될 거냐, 국민의힘으로 갈 거냐, 이준석 신당을 갈 거냐 또 고민을 하시겠죠. 근데 이준석 신당은 또 안 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정일환 교수, 이상민 의원이 5선 아닙니까? 네. 5선이면 이제 민주당 최다선 가운데 한 명인데 적어도 저 정도 중진이 뭔가 몸담았던 당을 떠나거나 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단순한 본인 문제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뭘 제시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재명 사당화가 되고 있다. 개딸당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떠나는데 그러면 적어도 5선까지 해왔으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뭐 세력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게 대의명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 왜 이상민 의원이 탈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동안 당내에서 제기해왔던 여러 가지 그 비판적인 문제의식, 이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뭐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싸워왔지만 내가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뭐 팬덤 정치의 문제를 극복하겠다든지 또는 반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바로잡는다든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비춰져야 그나마 그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좀 이해가 좀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상민 의원이 보여주는 모습은 저는 반윤 비명도 아니고 또 무슨 제3당의 선명한 기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민주당에서 이 지금 당의 그 이재명 사당으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질서에 질식될 것 같으니까 내 목표는 오로지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육선이 돼서 국회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유리한 데가 어디야?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좀 안타깝다.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 5선까지 했단 얘기는 다른 말로 당원들이 그만큼 근 20년 이상을 헌신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 탈당이라고 하는 결말 자체가 대단히 대의 명분도 없고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상민 의원 선에서 끝날 거냐?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의원이 5선이고 다음 6선에서 의장을 하려고 하고 뭐 본인 정치적인 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그 민주당 내에서 숨쉴 공간, 활동할 공간 자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된 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 나머지 한 40, 50명 정도 된다는 비명계의 움직임이 이상민 의원으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집단 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또 없느냐. 이런 걸로 보면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대표도 이상민 의원의 탈당의 변에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인가 하는 그 4명의 의원들도 공감을 표시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나머지 분들의 행보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재판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이른바 그 적대적 공생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부정평가 이것만 바라보고 총선에 대비해서는 민주당으로서 별 득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양 측면을 전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이 이른바 제3세력, 제3지대의 활로가 열어지는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정치인의 그 역정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의 이렇게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의 가치를 쭉 지켜왔던 사람인데 이번에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나간 거냐. 그 전에 자유혁신당인가? 자유선진당. 18대 때 2008년이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넘나들었죠. 거기 가서 당선됐다가 예,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해서 한 거죠. 홀짝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앞서 김철근 실장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상민 의원의 그 비판과 문제 의식에 공감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제도 그 원칙과 상식인가요? 그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 문제 의식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 고민과 해법은 달리한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상민 의원이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선발대로 먼저 움직인다든지 이런 흐름이 아니에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돌출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그 당의 민주당 내의 어떤 그 흐름과 연계돼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앞으로도 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요한 혁신이 한번 짚어보고 일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해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뭐 부모 교육, 가정 교육 얘기했다가 그 순간 이제 급전직하했는데 떠나기 전에 무슨 뭐 공천 관리위원장을 나한테 달라 그렇게 좀 뜬금없이 얘기를 했죠. 김기현 대표가 그러려고 혁신위원장 했느냐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파열이 돼버렸는데 이제 뭐 어때요? 김철근 실장 끝났다고 봐야죠. 마무리 수순인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 정도로 해산하는 수순이 될 거냐? 예. 아니면 마지막까지 그러면 내가 그만두는데 김기현 대표 당신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른바 혁신위의 마지막 혁신안으로 지도부 교체를 의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던지는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혁신위는 혁신위로서 임무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벌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시간 벌기용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거 거죠. 아닙니까? 실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7.15%라는 대패를 했는데 내년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총선에 임할 것이냐. 그러면 강서구청장 그 대패의 원인과 책임을 가려서 뭔가 새롭게 좀 나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변화해야 될 제1번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월권이다. 나라님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아예 한계를 지어놓고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혁신위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위해서 결국 시간 벌기 해준 걸로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든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윤여한 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혁신위원장 감이었는가 처음부터 의문이 제기됐지요. 조금 다듬어지고 정치에 대해서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대통령 뜻을 물어봤다 뭐 만났는데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고 뭐 맨 처음부터 시작부터 뭐 김한길 위원장하고 날마다 통화한다고 그랬다가 또 고치고 어수선했지요. 뭐 깜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왔는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중진들이 거기에 당하겠습니까? 대통령실 얘기했던 거 한번 들어보시죠. 인요한 위원장 발언 준비됐나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좀 뭐 대통령 친한 분들, 특히 지도부나 영남의 이 중진 의원들 희생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좀 궁금한 게 대통령실하고 좀 교감을 한 이후에 이제 나온 얘기인가요?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대통령을 사실은 거침없는 얘기하려고 한 열흘 전에 제가 좀 여러 사람 통해서 뵙고 싶다고 그랬는데 네.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아, 직접 온 건 아니고. 예,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예.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음흠.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전영 교수, 결국은 저런 게 이제 당무 개입을 고백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윤심파리, 용비어천가 대통령실에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을 못 버려서 그게 딱 맞아떨어서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용산 사무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것. 근데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 나름대로 그걸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탄이 나는 거고, 이뇨한 혁신위도 근본적인 문제 안 건드리고 혁신위 안만 6개 발표를 했는데 1개만 지금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언론사 사설을 보니까 실망감이 쓰나미처럼 덮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언론사 사설이냐? 네, 대표적인 보수 언론으로 알려진 사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뇨한 혁신이 통해서 물타기 하려다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쓰나미를 맞게 생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거듭 말하건대 당 지도부가 이렇게 사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정당이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이렇게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파가 사라진 집권 여당의 모습도 참 답답한 모습인 거죠. 이은영 소장, 애당초 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실패한 거냐? 객관적으로 실패한 거죠. 그런데 아까 김철근 실장 말씀대로 시간을 벌어줬다. 그런 점에서 보면 또 계산을 달리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이뇨한 혁신위에서 던진 메시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았어요.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건 아니고, 특히 이제 그 중진들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는 좀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알맹이 없는 그냥 광대 지세에 머물고 말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정기란 교수 평가를 한번 들어보죠. 글쎄요, 시간 김기현 대표의 그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졌던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저는 이뇨한 혁신위로 대표되는 그 혁신위가 결국 윤석열 친위대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자처하고 당을 좀 뭔가 한번 해보려고 나섰던 건데, 결국 당 대표 및 영남 중진들의 기득권에 막혀서 결국 좌초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선택은 윤석열 소위 이른바 대통령, 용산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김철근 실장이 했던 것처럼 김기현 대표까지 끌어내릴 거냐, 아니면 끌어내려서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영남 중진들의 굴복한 채로 질질 끌려갈 거냐, 저는 그 선택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결국 혁신위는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막장 쇼로 마무리됐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뇨한 혁신위원장, 뭐 처음에 거창했는데 끝에 이렇게 끝나는 거, 그걸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어수선하게 출발했다가 어수선하게 해놓고 시들시들 해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경우에 김철근 실장, 혁신위원회 참여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좀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혁신위원회 가면 공천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갔을 거고, 정치를 안 해본 분들은 혹시 비례라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러고 혹시 참여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혁신위는 결국 애초에 그 김기현 그 대표가 사실은 지도부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표에 대해서. 그럼 결국 그분들의 그 생명만 한두 달 연장해 주는 건데, 결국은 시간 보내기만 했어요. 결국 여권 전체가 변화와 혁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오히려 까먹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선은 다가오고 변화는 없고 정당 지지율은 정체돼 있고, 이 상태대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은 큰 혼란을 한번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글 보내주셨는데, 천사섭님, 총으로 흥한 사람 총으로 망한다 했죠. 특검으로 뜬 사람 결국엔 특검에 의해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런 걸 주셨고요.
천사선님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선물 드린 것 같으니까 이번엔 소개만 해드리고, 이희우님, 제가 이분 글 보내주신 걸 그대로 읽어볼게요. 일단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으십니다. 백운기 앵커님, 저는 대구 사는 70 먹은 노인인데요.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전두환 대해서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옵니다. 연세 드신 분 많네요. 참 이렇게 어르신께서 문자 쓰시기 쉽지 않죠.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맞춤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마음이 읽히니까요. 이희구님께 제가 클렌징 폼 보내드릴 텐데요. 잘 모르시면은요, 물어보셔도 되고 전화하셔도 됩니다. 뭐 스픽스 이메일 찾아서 주소 남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복잡하실 수 있는데, 그냥 뭐 저희한테 전화해서 알려만 주셔도 저희가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종대 레이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요일 날 못 봐서 많이 아쉬워하셨죠. 감기가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감기 이기는 방법, 우리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쌍화차 드시는 거 제가 소개해 드렸죠. 지난번에 쌍화차 전부 다 팔려가지고 지금 예약 주문 받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쌍화차 사전 예약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 1+1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100포에 37,900원이니까 아주 저렴하죠.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 좋습니다. 지금 예약을 하시면 12월 11일부터 예약 순서대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난번에 따뜻한 제철 상품 또 보내드렸고 쌍화탕 했는데, 이번에 스픽스몰에서 또 제철 사품목을 하나 준비했네요. 오늘 아침에도 쌀쌀했는데 이런 날씨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기모가 들어간 맨투맨 티 1+1+1 석장인 거죠. 이걸 39,8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사은품으로 민소매 티셔츠도 하나 끼워드린다고 하는데요. 저도 하나 테스트차 입어봤는데 참 편하고 부드럽고 왜 이렇게 좋은가 하고 봤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참 옛날에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렇게 제쳐두고 다른 걸 찾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최고로 치는 세상이 됐으니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기모가 일본말인 것 같아서 웬만하면 다른 말로 쓰려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기모가 일본말로도 기모인데 한자어로 일어날 기자 털 모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다른 것은 아직 없는데 혹시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이걸 아주 순수한 우리말 좋은 걸로 바꿀 만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면 좀 알려주세요. 기모, 털을 이렇게 부풀려서 일으켰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보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품인데. 보풀. 보풀. 예, 스픽스몰에서 준비하는 상품도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픽스에 힘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또 27,000분 동시 접속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자, 정기란 교수님, 전혜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김철근 실장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대 레이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특히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커피가 맛있어서 네.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서피스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아직도 마스크 쓰고 계시네. 아니 뭐 날 거라 그래서 의사 말 믿고 있는데 어차피 별로 빨리 안 났네요. 코로나 검사는 해보셨어요? 했죠. 코로나는 아니고. 코로나는 감기? 아니고 독감이라고. 독감. 예. 독감 예방 접종 안 하셨어요? 그거 안 했어요. 예. 해야 돼요. 저는 예. 했는데 이번 독감이 또 세더라고요. 아주 걸리면 고생해요.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끝나고 끝났긴 났는데. 그래도 목소리는 많이 좋아지셨네. 예. 네. 제가 영혼까지 쥐어짜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직업의식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튼지 감기는 약 먹으면 2주, 안 먹으면 보름 뭐 그러는데 그게 그거지만 독감은 또 더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아무튼 이번에 거뜬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온갖 압박도 이겨낸 우리 김종대 의원 아닙니까? 그럼요. 예, 이 정도야. 예. 지난번에 얘기하셔가지고 어저께 서울에 보면 봤어요. 이거 보셨구나. 그러니까 그 참 보고 나서도 꽤 여운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몇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히 그 영화관이 꽉 찼더라고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아무도 자리에서 안 일어나. 다 앉아 있어요. 예. 그 전에 보면 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부터 뭐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영화가 뭐 그렇게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뻔히 결말 다 아는데도 끝나고 나서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그 보안사 앞에서 사진 찍고 그 인물들의 이후 행적이 나가잖아요. 자막으로. 그것을 눈을 뗄 수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그때 보안사 앞에 찍혀 있던 사람들 이후 보직을 보면은 육군 참모 총장, 차장,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 보안사령관 싹쓸이 하거든. 안기부장. 안기부장. 거기다 국회의원. 예. 싹쓸이를 하니까 그게 이제 막판에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저렇게 호가호위했다. 그게 메시지가 나가니까 자리에서 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광이가 미리 내다보잖아요. 다 뭐 좀 얻어먹으려고 저렇게들 있는데 내가 다 하나씩 엄청나게 입에다 쳐 넣어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도 하고 생각들도 다르게 하실 텐데 저는 내내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 저런 정치 군인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자꾸 지금 검찰 정권 하에서 자라나는 세력들이 대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번에 흥행몰이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거기서 이제 수사권을 앞세워가지고 사실상 실권을 행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야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하면서 자기 멋대로 수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조직도 비슷해요. 이게 하나의 어떤 특정한 군맥으로 끈끈하게 얽혀진 그 선후배 한하회라는 조직이나 검찰 특수부 출신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 쿠데타도 아니에요. 한하회 쿠데타예요. 한 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검사들도 뭐 3,000명이나 되는데 대다수 검사하고 무관한 얘기예요. 지금 검찰공화국은. 그 특수부 출신들의 이 특정한 어떤 검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그 수법이 똑같죠. 그게 데자뷰가 되니까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정의감의 결핍이 그 영화를 보게 만드는 이유란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세상이 진짜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대부분 아마 MZ세대는 영화 보고 와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진짜 그랬어? 이걸 물어요.
아 진짜다 저게 사실이냐? 진짜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는 그런 과거나 지금이나 정의감의 결핍 이런 것들이 충족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제 영화관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렇게 대자보가 되는 것이죠. 한 줌밖에 되지 않는 한화회가 정권을 찬탈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보면 그냥 검사들 보기에는 좀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있을 거예요. 다 특수부 출신들이죠.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얘기 나오는 김홍일 검사도 특수통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다수 검사하고 무관한 얘기인데 그 특수부는 그 일종의 어떤 특수 정치, 공작, 그 다음에 정보에 능한 말 그대로 군내에서 하나회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인맥이 그동안의 한국 정치에 이면에서 하나의 어떤 독자 세력화되면서 별개의 어떤 엘리트 의식을 형성해왔던 그 과정이 똑같죠. 전두환 노태우는 미국에 유학 갔다 오면서 만들어진 엘리트 의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제 육사를 처음으로 나온 세대가 바로 육사 11기였고 그러면서 그 엘리트 의식에다가 장악력으로 별도의 어떤 사조직을 대통령 비호를 받아서 만들었던 건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하면서 검찰 특수부를 띄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 힘으로 적폐청산을 수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사조직들이 그 순풍을 타가지고 오늘날 하나의 권력의 줄기세포까지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비슷했던 것이죠. 네. 하여튼 서울의 밤을 보면서 정말 왜 그렇게 막 그 답답해하고 혈압 오른다고 하고 그러는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 속에 영화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많이들 보는 이유는 권선징악 그리고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선은 승리한다. 정의가 이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많이 영화를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큐라고 하는 거는 꼭 그렇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악이 승리하는 그런 장면 아니었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참 국민들이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열받은 소감이 뭐냐 하면은 얼마든지 그 진압할 수 있었는데 그 많은 기회를 놓치고 왜 쿠데타를 허용했느냐. 여기에 무능한 지도층이 있거든요. 최규하 당시 대통령하고 국방장관 노재현, 저기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니까 이 국방장관이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도망을 갔어요. 그다음 나중에 저기 국방부의 저기 복도 지하 계단에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 민주헌정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했으면 저렇게 유린당할까.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저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똑바로 자기 역할만 했어도. 그리고 또 저 초기에는 반란군이 불리했습니다. 그때 반란군 휘하에 전투병력이 없었어요. 나중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1공수, 3공수, 5공수. 그렇지만 수경사에서는 9공수를 당장 동원할 수 있었고 육군본부를 일단 장악하고 있었고 또 국방부까지도 일단 비원 벙커라고가 나오는데 충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불리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회는 말하자면 다른 게 있었죠. 자기네끼리 어떤 그 단단하게 맺어진 결속력, 충성심하고 그 다음에 정보력이었어요. 끊임없이 통신 감청을 해가지고 조여 들어온단 말이죠. 이때 의연하게 좀 군인답게 또 민주 헌정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신념이 있다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던 거를 허무하게 당하죠. 허무하게. 그런 무능한 집단이 독재에 가는 길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역시 절대적으로 악한 자들보다는 적당히 착한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후퇴한단 말이에요. 적당히 착한 사람들 속에서 사실은 악이 승리하더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참 저때 저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역사는 참 순간에 많이 바뀌더라고요. 요즘에 서울의 봄이 인기를 끌면서 그 비슷한 영화들을 요즘에 영화 채널에서 많이 보여주던데 왜 그 이병헌이 김재규 역할을 했던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 그걸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이 그거였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부감샷으로 찍는데
중정으로 가냐 6번으로 가냐 네. 망설이다가 6번으로 이렇게 딱 차를 이렇게 돌리는 순간 화면이 이제 끝나면서 김재규가 6번에서 연행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 순간에 중정으로 갔다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 역사라는 물론이죠. 게.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 6번으로 갔을 때 6번에서 저기 정승화가 저기 김진기 헌병감을 시켜가지고 김재규를 체포합니다. 예. 그 김진기가 이번 서울에 보면서는 예. 반란군의 저항 그렇죠. 그 3대 네. 그 장군의 한 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김재규를 육군총장 비서실장으로 자기가 신분을 바꿔가지고 회유를 하고 유인을 해서 거기서 체포해버려요. 네. 그래서 육군이 이제 그 완전히 중앙정법을 무력화하는 그게 11.6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12에서는 같은 인물이 다른 반전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영화 얘기를 하면서 좀 지금 세상을 많이 떠올리게 됐는데 이번에 국정원의 원장과 차장이 동시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초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드러난 것은 이제 원장과 차장이 인사 문제를 두고 달력이 다퉜다. 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네. 김건희 명품백 때문에 그런 것이다.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 날렸다. 이렇게 썼던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아니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로 날립니까 그래? 그리고 이게 미리 왜 몰랐다는 명품백이 거죠. 왜 명품백이 그 저기 국정원 잘못입니까?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그거 다 열어준 길로 간 거지.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날림 저번에 레이디 가가 때문에 뭐 안보실장을 날리고 예. 도대체가 이게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인사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그 국정원하고 경찰, 외교부, 군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태다 보면은 저기 기본적인 정보 소통이 안 됩니다. 정부 내에서도.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을 날린 다음에 원장 차장을 또 날렸으니 저 조직은 이제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워요. 앞으로 수습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이제 못 물게 돼버렸어요. 차라리 엑스포 유치 실패가 대참패로 끝났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뭐 바꾸고 그랬다고 하면 정보기관의 무능을 딱 꾸짖는 그런 것으로 써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전에 쳐버렸기 때문에 쳤죠. 지금 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정보기관의 무능을 지금 책임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미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이 싹 잘랐기 때문에 지금 물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국정원의 정보 실패가 맞습니다. 이런 정도 표 계산은 원래 국정원 주재관들이 다 대사관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건 얼마든지 뭐 상대 호스트국에서 정보 활동만 하면은 표가 어디서 나오고 이거 동그라미 세며 표 치는 거 이거 식별이 안 된다? 아유, 그럼 국정원 문 닫아야 돼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조태용 안보실장이 엑스포 결과가 외교 실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발언 어제 봤는데 예. 참 진짜 큰일 날 정부다. 이 건은 말이죠. 외교력과 정보력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급히 정비 안 하면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히 엑스포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안보 문제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건은 말이죠. 어디서부터 고장났냐 하면은 9월에 유엔 총회부터 고장난 거예요. 그때 36개국 정상회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달에 프랑스를 방문한 박진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다자 외교를 하고 급격히 우리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다. 이제 뭔가 대반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다고. 예. 그대로 그냥 대통령실로 간 거예요. 그 얘기가. 대통령께서 뛰시니까 세계가 놀랐습니다. 전부 대한민국으로 지금 속속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데가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그때 일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다음에 외교부는 이제 대통령 마사지 하기에 바빴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가 어우러진 참사입니다, 참사. 이게 저 강서보궐선거 때도 대통령은 이기는 줄 알았다고 그랬던데 예.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 국제 정치에서 말하는 전략적 나르시즘이라는 용어인데 자기의 도취에 빠져가지고 경고가 안 들려요. 누구도 복을 못해. 이 상태로 장기간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정원 작년에 1000명 자르고 이번에 군 또 대장 전원 물갈이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외교안보 개통이 이제 고장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마 안보 쪽에서도 문제가 터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좀 궁금한 게 엑스포 유치 실패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던 사과를 했어요. 했죠. 예.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왜 그랬을까요? 안 하던 짓을? 워낙 충격이 컸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그 강서보궐선거도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걸렸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국민은 항상 옳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모처럼 뭔가 정신 차리는 듯한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짜놓은 틀과 거기에 어떤 해석의 프레임에 전혀 안 맞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자기도 감당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때는 그때는 고개를 숙이더라고. 저번에 무슨 보궐선거처럼. 아무튼 이번에 엑스포 유치 실패를 보면서 분명히 지금 이 보고 라인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119대 29가 나는데도 그런 얘기를, 이거는 정보기관의 무능도 무능이지만 뭔가 분위기가 대통령한테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한스 모겐소가 말한 전략 나르시즘이라는 예. 게 그 지도자가 여기에 빠지면은 그 주변에 자존감이 낮은 참모만 쓴다는 거예요. 딴소리 못하고 지배하기 좋은 맹종하는 참모만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적인 재앙이 싹 튼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나르시즘에 빠져서 국가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2009년입니다. 그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북한하고 마쿠 교섭을 아주 잘 해놨다고. 남북 정상회담을 다 합의했다고요. 그걸 김태효가 대외전략비서관이 나서서 깨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자마자 서해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고 정보보고가 숱하게 올라왔는데 이 정보보고를 전부 무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이 되자 천안함 사건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봤던 거는 한번 전략적 자아도취에 빠지니까 경고가 전달이 안 된다, 대통령한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중화기를 지피에 설치하겠다 뭐다 그랬는데 이건 분명한 앞으로 충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안 들린다니까, 이런 것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건 다 뻥이고 내가 힘을 앞세우면은 쟤들은 꼬랑지 내린다. 굴복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자아도취가 있어요. 이게 2010년에 우리 안보 위기의 실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북한 얘기하신 김에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남북한이 군사 9.19 합의 서로 이제 대놓고 다 없애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군사 논평원의 이런 표현은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워낙 말을 세게 하는 데지만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항상 경고한 대로 해요. 북한이 특히 어떤 국내 정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권력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존 미어샤이머라는 학자가 리더는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주로 리더의 거짓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지 독재는 적다는 거거든요. 국민을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배하면 되니까. 그런데 논평원의 저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중화기하고 현대식 장비와 이런 거를 군사분계선과 NLL 부근에 배치하겠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남측에서 확성기 방송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곧 시작될 걸로 본 겁니다. 실제로 그건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옛날과는 다른 게 북한에 최근에 현대식 장비가 많아졌고 핵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방식은 다를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한테 경고를 미리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다음에 위기의 조짐은 제가 보기에는 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이때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날이 따뜻해져야 이제 남풍이 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4월에서 5월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필이면 또 선거 때네 그때가. 그러면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걸 쉽게 말하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능성 문제가 아니다. 시점상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는 확성기나 대북전단에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서북해역 NLL의 대형 함정을 우리가 북상시키거나 해상 사격 훈련을 했을 때 이때도 군사적인 대응이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 다 겪었던 충돌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남측이 어디까지 대응할까 이걸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은 뭐 원점까지 다 파괴하겠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은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북한의 지휘 시설 원점까지 타격해본 경험이 없는데 진짜 할 거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한테 진짜 할 거냐. 문제지를 던지는 거죠. 혹시 남북한이 이렇게 계속 긴장 상태 높이면서 가다가 뭐 이렇게 딱 봉합하거나 해결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용산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봉합 또는 어떤 대화는 사전에 없습니다. 힘으로 눌러서 북한의 양보를 받아낸다는 무장평화론을 절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철학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어떤 남북한의 군비 통제나 절충 합의를 하려면은 군사 합의서 깨서는 안 됐죠. 결국 나중에 가서 우리가 북한하고 합의하면 또 9.19 군사 합의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게 절충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짜 평화라 그래 놨으니 어떻게 뭐 절충안을 만들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운이 좋길 바라야죠, 사실. 아이고, 어떻게 운이 좋길 바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는 현 정부가 그 이명박 정부 때 국민들에게 그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안보의 교훈을 얻었듯이 이번에도 이건 이 정부가 국가 안정, 국민 안위에 대한 자기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걸 갖고 도박을 걸면 어떡합니까? 참 운에 맡기고 이 나라의 운명을 운에 맡기고 살아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건 안 되죠. 네. 아까도 우리가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그 비겁한 모습 보면서 또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국방부 장관은 붕짜자고 그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결재해놓고도 나중에 뭐 어디에서 얘기 듣고 그냥 바꾸고 그렇게 소신 없는 장관들이 이 나라 국방을 과연 제대로 맡아서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군 조직이 기강이 바로 서고 군인이 정신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권력에 휘둘리는 군이 됐다 보면은 참 나중에도 어떤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 관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 MB 때 합참 경험 없는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때 술 먹고 새벽 3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자다가 경찰이나 해경보다도 비상발령을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하는지 하필이면 그때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이건 내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섬기는 자리다라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경찰청장이라는 사람도
술 먹고 뻗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내가 연락도 못 있었죠. 받고. 네. 평소에 그렇게 하는지 하필이면 그날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구조도 안 되고 수습이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다 전문성의 문제예요. 하필이면 그날 그랬다 그러지만은 어떤 그런 상황에 맞는 자기 처신이 있고 상황에 맞는 관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느꼈다고 하는 게 그게 전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오늘 김종대 의원 몸도 별로 안 좋으신데 또 나라 걱정하는 것 많이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김종대 레이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일부 끝나면서 그 기모 티셔츠 우리가 스픽스몰에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일본말 느낌이 나니까 좀 좋은 이름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주셨네요. 복슬이, 뽀숭이, 털안감, 복실복실 아주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뽀숭이가 좀 마음에 드는데요. 기모보다는 이런 이름이 더 예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맨투맨. 국산인데 왜 이리 싸요? 이런 글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스픽스몰이 그렇게 잘 찾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익을 적게 남기는 거겠죠. 예, 국산 제품 1+1+1 3벌 거기에다가 민소매 일본말로 나시라고 하죠. 그것도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남녀 공용입니다. 편하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70 먹은 사람인데요. 쌍화탕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주셨어요.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제품 소개할 때 바로 링크를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 댓글창에 링크를 연결해서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이동호님, 스픽스몰 전화번호 있으면 좋겠네요. 구매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요. 스픽스몰 전화 주문은 1522-0487입니다. 1522-0487. 주말이나 공휴일은 전화 상담이 좀 안 되지만 이걸로도 구입하실 수 있는데 쌍화탕은 지금 사전 예약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팔려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주문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약을 하시면 예약 순서대로 12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됩니다. 역시 이것도 1+1이죠. 100포를 37,900원에 드리니까 아주 저렴하게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서 겨울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 감기도 걸리셨는데 제가 오늘 쌍화탕 하나 선물해 드릴 테니까 네. 저거 매일 드시고 좀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김종대 레이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 찾아뵙겠습니다.